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보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특히나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하게 청취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교수님 먼저 어떤 배경으로 좀 봐야겠습니까? 일단 좀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 여유를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근 집권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인데 왜 제가 여유를 찾았다고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정책 집행에 있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어떤 조급증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자칫하면 독단적이라는 어떤 비난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최근에 K칩스법에 대한 개정안도 실질적으로 대국민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도 여기에 대해서 MZ세대에 대한 얘기를 들으라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정치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내용의 유무, 내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하더라도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집권 1년 차에서 서서히 좀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여유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그 정책 홍보라는 것은 뭐 하드랜딩과 소프트랜딩 이렇게 이어지는데 정책의 국민적 설득 구조 없이 그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득 구조를 거치는 그 소프트랜딩 방식을 통하는 것이 정책 구조의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서 그런 설득 구조를 가지는 것이고, 그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은 노동개혁이라는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3대 계획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작년부터 시동이 걸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 기반이 상당히 확보가 됐다라는 그런 자신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에 대한 당위성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밀어붙이기식보다는 MZ세대, 자기의 어떤 주장이 강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색채로부터 자유로운 MZ세대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의 설득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이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상적인 구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보완점을 찾을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그렇다면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개편안 자체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보다는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하는 지시인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어느 점에 방점을 좀 찍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밀어붙이기로 인한 여론의 지금 반대 여론을 추이를 보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강행할 의사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최근에 어떤 논의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서 주 120시간이 뭐 좋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말씀에서 시작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실제 MZ세대가 찬성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여론도 확인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MZ세대가 찬성하고 지지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어서 강행 처리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실제 확인해 보니 MZ세대는 물론이고 기존 뭐 일반 국민들 반대 여론은 대단히 높거든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반노조 정책을 통해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추이가 깨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유보는 했지만 결국에 유보해놓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는 나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여론 추이를 살펴보기는 할 것인데요. 이게 경영계 계속적인 요구였고 대통령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침에 대해서 과거부터 해왔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틀에서 바뀌지 않고 강행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큰 틀에서 바뀌지 않고 강행 처리할 것으로 전망해 주셨고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그 강행 처리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충분한 여론조사 후에 저는 반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청와대 용산 측에서 이러한 것을 발표할 때는 어느 정도의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발표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섣불리
단번에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겠죠. 우선적으로 69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의 자율권,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준다는 그런 부분들이 MZ세대의 일부 반발이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점을 찾으라는 것이지 이것을 밀어붙이고 강행을 한다. 이런 어떤 단편적인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이지 않냐. 저는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통하는 구조,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정성, 성의 이런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을 다소 좀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정치권 이슈들도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만찬을 했습니다. 당정 원팀을 강조한 가운데서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매달 2차례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비공개로 하기로 했고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독대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공개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많이 있겠죠. 여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정 간의 협의 자체는 상당히 오래간만에 지금 다시 한번 재개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비공개를 하는 것은 그만큼 당정 간에 여러 가지 협의할 사안들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좀 파트너십을 완벽하게 갖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정 간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신호탄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모먼트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집권 1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3대 계획이라든가 이런 아젠다들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당과의 관계가 밀접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된 것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내부 전열 정비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젠다들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을 당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로 읽어지는 그런 부분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 만찬에는 이철규 사무총장도 함께를 했는데 이게 새로 임명된 당직자 중 유일하게 참석을 했거든요. 여기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사무총장이란 자리가 총선을 사실상 총괄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당무 개입, 이 당 전당대회 개입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제 동의하는 것이 총선을 위한 어떤 당 지도부 구성 그리고 실제 공천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뭐 이런 지도부를 구성을 위해서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는 지도부를 만들려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것이었는데요. 뭐 핵심이 이제 사무총장이 됐죠. 그러니까 어제 자리도 역시 뭐 사무총장이 전체 지도부에서 보면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참석했다는 것을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어제 김기현 대표와의 자리에서 저도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차례 정기회동 매달 하는 것하고 독대 형식 이게 좀 이례적이거든요. 과거에 지금 뭐 여야 어느 정부를 떠나서 이런 방식의 당청청 관계는 없었습니다. 뭐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전례가 없다고 해서 못할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어떤 민주적 정당 운영 이런 것과 맞지 않고 검찰 재직 당시의 스타일 이게 지금 당과 대통령 관계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뭐 다 아시다시피 검찰의 어떤 조직 문화는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시는 당정 일체가 검사 동일체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토론하고 당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통령이 수렴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는 통로로 김기현 대표를 자주 만나고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월 2회 어떤 정례회동과 독대를 통한 어떤 뭐 이 논의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대통령이 당 대표를 통해서 본인이 뜻하는 어떤 정치를 다 하시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좀 다른 의미로 좀 봐야 될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것이 뭐 이론적이라든가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좀 내재적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내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의 통치권이 실질적으로 정당을 지배하는 구조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 지배라는 부분이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국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당과의 긴밀한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실 엇박자가 나게 되면은 대통령의 국정 성과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는 굉장히 그 성과가 희미해지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이것이 왜냐면은 일종의 당과 대통령은 이원적 정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적 정통성이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국회도 국민이 뽑는 그런 선출적 권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화합하지 않으면은 대통령도 국정을 성공할 수가 없고 국회도 마찬가지로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네.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돌아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통일체 방식으로 인해서 당과의 동일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긴 한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뭐냐 그러면은 보수 정권이 넘어와서 국정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수가 균열됐고 갈등되었던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빌드업을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당대표 경선이었었고 이것이 마무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어떤 평행적 성상에서 동일체가 아니라 협조적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원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당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내재적으로 같이 가져야만이 이것이 성과가 날 수 있다. 이런 대통령의 그 용산에 대한 그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통합 행보에 초반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당권 경쟁 주자였던 안철수 의원을 만났고 오늘은 황교안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당초 전대 기간 내내 황교안 전 대표와 김기현 대표 사이에 울산 땅 의혹이라든지 대통령실 전대 개입 의혹을 놓고 상당한 난타전을 벌였기 때문에 오늘 회동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다뤄지지 않겠느냐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동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황교안 전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황교안 전 대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황교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당대표에 대한 실기에 대한 부분 이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재기를 모색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당대표 출마 네. 자체가. 그렇기 위해서는 앞으로 향후 총선 과정까지 이어지면서 당내의 일정 개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목적에 대한 지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굳이 여기에 김기현 당대표와 균열을 가는 대척점을 찾는 대립 구도를 갖는 그러한 어떤 행보는 좀 손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런 생각이 들고 김기현 대표의 입장으로서도 여러 가지 개파를 끌어안는 그런 리더십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양쪽에 대한 오늘 만남에 대한 의의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적대적 대립 관계가 아니고 전술적 전략적 네. 대립 관계로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전당대회 전날까지도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전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땅 의혹이라든가 대통령실 전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전대가 끝난 이후에도 끝까지 진상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김기현 대표가 선출됨으로써 사실상 마무리됐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정치적으로 좀 해석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선거 전에서는 득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술적 전략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불신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기현 대표가 뭐 실기를 한다든가 좀 더 잘못된 부분이 네. 나온다 그러면 이게 다시 도드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불신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황교안 전 대표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안철수 의원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적대적 대립 관계를 김기현 대표 측과 가져가서는 도저히 성선이 없다는 것이죠. 그 성선이 아닌 것은 앞으로 안철수 의원의 향방은 앞으로 대권에 대한 부분이 네. 충분히 녹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기 전략적인 어떤 제휴관계 그리고 대립관계 이것을 꾸준히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장점이 확장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확장성이 또 다른 확장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이번에 2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여기 20%를 넘어설 수 있는 확장성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당 내의 포지셔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김기현 대표와의 전략적 제휴라든가 또 대립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번갈아 하면서 그런 어떤 행보를 통해서 20%를 넘어서는 그런 지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외인 확장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을 세우는 적대적 대립관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거전에서 불거진 문제들이 불씨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치적 전략적인 문제로 인해서 적대적인 과정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당분간은 당연히 그렇겠죠. 일단 전당대회가 끝났으니까 화합하는 모양새가 필요한 거고요. 황교안 전 대표든 안철수 전 대표든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기반을 확대해 가면서 차기 총선 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까지 가는 행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은 당장 반발하거나 이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어떤 갈등 요인을 외부 표현하면서 대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분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 전당대회 선거 전략적인 것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당내 권력 투쟁 과정에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고요. 안철수 대표 어제 얘기 화기애애한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실제 말 속에 좀 뼈가 있습니다. 다 민심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심 100%로 치는 이번 선거에 대한 어떤 불만 요인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속 강조했던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에 대한 여전히 비판적 시각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총선 과정에서 대선까지 보는 안철수 대표로서는 당내 입지를 다져야 되기 때문에 공천이나 이런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통령실은 어떻게든 대통령 뜻이 관철되는 공천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처럼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기현 대표가 과연 이준석계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까 역시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준석계와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조수진 최고위원이 성찰한다면 함께 갈 수도 있다라면서 달라진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완전히 끝났거든요. 서로가 성찰해야죠. 양도구역 논란이라든지 엄석대 논란 이거는 건전한 비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 또 성찰과 반성이 자세에서 묻어나온다면 못할 거 없다. 예, 모두 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수진, 김병민, 장해찬 최고위원 등이 오늘 일제히 이준석계와 조건부로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준석계 배제론을 그동안 주장해왔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입장을 선회하고 나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조수진 의원이 이제 비대위원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얘기는 상당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봐야 되겠죠.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 얘기 자체는 이준석계를 표면적으로 거부한다. 또는 반대한다. 여기에 대해서 도태시켜야 된다. 자극적인 단어. 이런 단어보다는 언제든지 당은 문호가 열려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뜻을 같이 한다면 언제든지 좋다. 이런 정치적 레토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으로 이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성찰을 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의미를 한다면 반성한다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정치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겠냐 이래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준석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략적 제휴 관계도 좋고 대립 관계도 좋은데 이준석계의 향방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점을 쳐본다 그러면은 적대적 대립 관계를 앞으로 계속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통해서 포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계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결과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관계가 됐을 경우에는 정치적 상징성이 희미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적대적 대립 관계로 해서 자신들의 지분 공천에 대한 지분을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만약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당과의 계속 유리적 관계가 됐다 그러면은 신당을 위한 탈당 가능성 이런 것도 점쳐볼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명분을 만들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를 보면 굉장히 힘들다. 왜냐 그러면은 신당 창당이라는 것이 가치와 철학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자금도 따라줘야 네. 되는 것이고 명분도 따라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비주류 쪽으로 빠져 있다고 해서 그 공천에 대한 또는 앞으로의 정치적 지분을 넓히기 위해서 적대적 관계를 계속한다. 그걸 명분으로 삼는다 하기에는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적인 견지, 그런 입장 이런 것들을 적대적 관계로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상징성과 입지를 넓혀가는 그런 구도로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제를 좀 넘겨서 민주당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TF 위원 11명 중에서 9명을 비명계 인사로 배치를 했는데 변호사님 이 배경은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겠습니까? 뭐 이 체포영장 문제로 그 갈등이 나왔던 핵심 중에 하나가 공천에 대한 우려들이 네. 있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든 현재 지도부는 공천 과정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분명하겠다는 입장을 원래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고요. 원래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은 1년 전에 그 공천 관련 룰 당규를 확정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출범하는 게 맞고 4월 전에 관련된 어떤 공천 룰을 정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거고요. 당내에 적어도 내년 총선 관련돼서 그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오늘도 또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조응천 의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선출직 지도부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임명직 지도부는 지금 너무 일색이고 너무 방탄에 몰입하고 있는 걸로 비춰지니 임명직 지도부는 교체를 좀 해줘야 된다. 지금까지 선배 대표들은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선당우사하는 정신으로 다 자신을 먼저 버렸죠. 예, 조응천 의원이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선당 후사 그리고 임명직 지도부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 토론회에서 좀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것인가 그 부분도 좀 관심을 모으는 것 같아요. 책임론에 대한 부분은 뭐 명시적으로 이렇게 뭐 아주 강경한 그런 공격적 발언은 아마 안 나올 걸로 봅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호 진영 간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죠. 분명히 이제 민주당 길 이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토론을 재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의미를 해석하자 그러면은 이 향후 공천이라든가 총선을 염두에 두고 비명 전선을 확고하게 나가겠다는 어떤 의지 표명으로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선당 후사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친명 전선에 있어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저 권민정 의원이 얼마 전에 나와서 이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거든요. 국민적 정서가 이것을 어떻게 용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 당내에서 정치 공학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국민적 정서에 대해서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사법 리스크를 이겨내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향후 총선에 대한 공정한 어떤 공천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친명과 비명 간에 여러 가지 이제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모르게 지금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상황에서 계속 땅에 그림을 주자는 어떤 그런 뭐 어울리지 않은 그런 논리와 어울리지 않은 어떤 그런 자꾸 명분을 자꾸 주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 한 인터뷰에 나와서 늦여름이나 초가을쯤에 판단할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특정한 계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의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 그즈음 어떤 결단의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수사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수사 또 쌍방울도 있고 백현동 수사도 있고요. 계속 당분간 올해 상반기 내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수사가 일단락되고 기소되는 시점이 이제 상반기 말 이쯤 된다고 하면
기소가 되면 이제 공판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즈음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고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정리되는 시점도 대략 보면 그즈음 아닐까 봅니다. 아마 그때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그쯤이 아닐까라는 의견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민주당의 길 토론회가 열린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이 토론회가 열리는 시간에 이재명 대표가 온라인에서 당원들과 대화에 나섭니다. 거취 압박과 인적 쇄신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 변호사님,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대표는 계속해서 당내 의원들 네. 공식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원들의 의견도 가장 중요하죠. 또 최근에 소위 말하는 열성 지지자분들께서 특정 의원들 그 표결과 관련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좌표 찍기를 통한 공격 이런 것이 당내 갈등을 좀 이렇게 좀 그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자제 요청을 한 바는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당원들의 이제 분노나 이런 게 좀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바에 대해서 대표 의견을 좀 말씀을 하고 또 말씀한 것과 같이 이제 그런 당 내의 공격들을 자제하는 것이 지금 당을 위해서 더 좋은 거다. 이런 뭐 의견 제시할 목적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모레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얘기로 좀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김성은 안보실장이 한일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두 분 다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셨는지 좀 듣겠습니다. 일단 12년 만에 양국 정상에 대한 회담 자체가 이제 정상화로 들어가는 본격적 단계다. 여기에 그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 12년 만에 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국 간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경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단절이다시피 하는 그런 경색 국면이 이어졌고 이런 것들은 동북아에 대한 정세라든가 안보에 대한 정세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글로벌 국제 경제라든가 등등을 봤을 때 정말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난 세월 동안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좀 치중하는 그런 외교를 보였었고 일본 간의 어떤 그런 표면적으로 경색되는 국면이었었고 그런 과정에서 동북아의 정세가 달라지고 중국과의 대립적 관계가 미국과의 관계가 심화되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동맹적 관계에서 여기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국익을 위해서 앞으로 글로벌 국제 경제라든가 동북아의 안보 정세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의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뭐 세간에서는 굴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친일에 대한 어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통해서 이제 평가해야 될 일이고 역사적으로도 또 나중에 이제 평가될 일입니다. 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니시티브를 갖고 간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글쎄요, 그 김성한 안보실장의 그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했던 우려가 그대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특별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그 강제징용 해법이 굴욕적이다라고 얘기했고 그에 상응하는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묻고 있는데요. 이번 방일 일정 중에는 적어도 일정상에는 그 드러나 있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 썼던 대학생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일정이 좀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 내 언론 보도를 보면 수출 규제도 그렇고요, 지소미아도 그렇고 이번에 그 강제징용 해법에서도 그렇고 전혀 한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바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향적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되는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WTO 제소를 먼저 풀었지만 수출 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도 없고 화이트 리스트 관련해서도 오히려 그런 부분을 조건으로 걸면서 새로운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회담에서 유일한 성과라고 지금 기대하고 정부가 바라는 바는 결국에 한미일 동맹하에서 안보 협력 부분에서 구체적인 성과다 이런 부분 아마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도 역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되게 대단히 한반도의 상황을
위험스럽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선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는 기대하기 어렵고 한미일 안보 협력 관련된 어떤 뭐 전략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의 실익이 되는 한국의 국익이 되는 외교 성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어쨌든 방일 이후에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해소할 만한 어떤 일정 내지 의지에는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한 말씀 좀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박홍근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지소미아에 대한 정상화라든가 또는 뭐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성과를 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예상될 수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소위 이제 물타기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할 수가 있는 건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외교 부분은 뭐 저는 외교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외교든 어떻든 정치든 간에 테이블이 있어야만 이야기가 가능한 겁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지금 김성한 외교안보 실장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12년간 단절됐던 이 부분들의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문을 열어야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테이블을 만들지 않는 상태가 계속 동안 지금 12년 동안 이어졌다. 이것이 양국 간에 특히 우리나라 간에 우리나라에 어떤 국익에 문제가 있었느냐. 이 테이블을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실무 방문이라는 부분들이 국빈 방문이라든가 또는 공식 방문과는 달리 형식보다는 내용에 치중하는 부분입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실무 방문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실무적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나오는 형식상의 문제를 보면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에 만찬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에 대한 의전적 격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한 반성이 있느냐 반성이 없느냐 무라야마라든가 뭐 오부치 선언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지금 일본에서 나온 기시다 내각의 얘기가 뭐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는 테이블을 12년 만에 만드는 문고로 트는 마중물의 역할이라는 역사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역사 인식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까지도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